지금 장난해요? 대통령도 없는 나라가 무슨?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반도 국가라는 게 팩트 아닙니까? 솔직히 중국 덕분에 성장한 거 아닌가요? 지금도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요. 옥스퍼드 국제관계학 세미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외교부 고위 관료들의 얼굴에 비웃음이 스쳤고 한 관료는 농담이십니까? 라며 로버츠 교수를 노골적으로 조롱했습니다. 그 순간 젊은 한국인 학생의 주먹이 떨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었죠. 비밀 문서 속에 묻혀있던 25년 전 예측이 현실이 되었는데요. 이 보고서를 묵살했던 외교부 고위 관료가 세미나 중단을 요청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의 중국 기업과의 비밀 접촉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서구 강대국들이 숨겨오던 글로벌 질서 변화의 진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지금 공개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국제정치학 교수로 재직 중인 앤서니 로버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0년간 영국 외교부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학계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원래 저는 어릴 때부터 세계 정치와 외교에 남다른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의 역학관계를 분석하고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이야기를 찾는 일이 너무나도 흥미로워서 외교관의 길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외교라는 세계는 늘 제게 깊은 고민과 복잡한 감정들을 느끼게 하곤 했지만 동시에 때때론 짜릿한 성취감을 주기도 했죠. 외교는 단순히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읽고 사람들의 삶을 연결하는 작업이란 걸 깨달아가면서 저 역시 한 뼘씩 성장해 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아시아의 미래 강국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열게 되었는데요. 세계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아시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세미나실은 학생들과 외교부 관계자들로 가득 찼어요. 영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장인 마이클 헌팅턴도 참석했는데 그는 오랜 제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세미나의 첫 문장으로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미래 글로벌 리더십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옥스퍼드 국제관계학 세미나실에 냉랭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영국 외교부 관료들과 교수진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조소가 역력했죠. 30년 외교부 경력과 15년 옥스퍼드 교수 생활 동안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습니다. 교수님, 농담이십니까? 세미나실 뒤쪽에서 마이클 헌팅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이요? 중국이나 일본도 아니고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반도 국가가 글로벌 리더라니. 마이클의 비아냥거림에 몇몇 참석자들이 동조하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마이클. 데이터와 사실이 말해주는 진실이죠. 그때 세미나실 앞줄에 앉아있던 박진우 학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사과정 지도학생이자 한국 출신으로 그의 주먹이 살짝 떨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이클의 조롱이 단순한 학문적 비판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졌을 테니까요. 박진우의 눈에서 상처와 결의가 동시에 읽혔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무시를 견뎌왔을 것입니다. 그때 제 조교인 소피아 로렌티스가 다가왔어요. 이탈리아 출신인 그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외교부에서 온 메일이에요. 세미나를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마이클이 이미 손을 써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학문의 자유마저 정치적 압력으로 짓밟으려 하다니. 하지만 이런 방해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기에 철저히 준비해왔죠. 갑자기 강의실 문이 열리며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윌리엄 버클리경, 영국 상원의원이자 외교위원회 의장이 들어섰습니다. 계속하게, 앤서니. 영국 정부도 당신의 견해에 관심이 많아. 윌리엄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등장으로 세미나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고 마이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단순한 경제 지표나 기술력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희생과 헌신이 만들어낸 공동체 정신입니다. 1988년 서울의 무더운 여름날, 영국 외교부 소속 외교관으로 한국에 첫 발을 내딛었던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제 마음속에는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아시아 국가, 일본의 저렴한 복사판 같은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3년간의 주한 외교관 생활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슬라이드에는 80년대 말 서울 올림픽 당시와 현재 서울의 첨단 도시 풍경이 대조적으로 보였습니다. 올림픽 직후의 한국은 놀라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중국 학생 왕리양이 얼굴을 붉히며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교수님, 그런 한국 중심적 시각은 편협합니다. 한국의 발전은 중국 시장과 자본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지금도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기술을 베끼고 시장에 의존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성과인 양 포장하고 있잖아요. 왕리양의 날카로운 발언 후 세미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침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왕리양 학생.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좀 다른 그림이 보이지 않나요? 지난 5년간 중국 기업들의 산업 스파이와 기술 도용 관련 국제 소송 건수를 살펴본다면 말이죠.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글로벌 특허 분쟁 통계 차트를 띄웠습니다.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술이 중국에 의해 복제된 사례가 무려 수백 건에 달합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해에만 23건의 중국 기업의 한국 기술 침해 사례를 확인했죠. 오히려 누가 누구를 베끼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의 얼굴이 더 붉어졌고 몇몇 학생들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초 저는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회사 사장님은 우리는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30년 후에는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모두가 비장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가운데 한국인 학생 박진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그 회사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세계 최대 전자부품 제조사 중 하나예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저는 한국이 회복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출했지만 영국 정부 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당시 영국 외교부 내부 문서가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제 보고서를 한국 정부의 감정이입한 비전문적 분석이라 비판했고 결국 저는 외교부를 떠나게 됐죠. 다음으로 저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금 모으기 운동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국가적 위기 때 보여준 한국인의 단결력은 놀라웠습니다. 이런 전례 없는 집단적 희생과 단결력 덕분에 한국은 빠르게 IMF 구제금융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집단적 희생과 연대네요. 바로 그 점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적 연대는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제 한국의 성공을 이루는 핵심 요소들을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비밀은 혁신의 속도입니다. 영국, 미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이 한 세기에 걸쳐 이룬 산업화를 한국은 단 40년 만에 달성했습니다. 일본 학생 사토 케이스케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도 전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일본의 패턴을 모방한 것 아닌가요? 게다가 일본의 식민 통치가 한국의 근대화 기반을 닦았다는 역사적 사실도 있고요. 왕리양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산업 모델을 빠르게 따라하는 능력이 뛰어났을 뿐이죠. 사토의 발언에 박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토 씨,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 식민 지배는 자원 수탈이 목적이었고 한국인들에게 기술과 교육 기회는 없었습니다. 해방 당시 한국인 기술자는 2%에 불과했어요.
한국의 성장은 해방 이후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룬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역사의 무게가 실리며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수십만 명의 한국인들이 일본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받았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식민지배가 근대화의 기반이라고요? 그것은 수많은 한국인들의 희생과 고통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세미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박진우의 논리와 한국인들이 겪은 아픔이 역사의 무게를 생생하게 전달했죠. 저는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박진우 학생의 이야기는 역사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실제 경험입니다. 한국의 발전은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딛고 일어선 국민들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때 제 노트북에 영상통화 알림이 울렸습니다. 때마침 적절한 순간에 연결이 됐네요. 제니퍼 윌슨 박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MIT 공과대학 로봇공학 교수로 여러 국가의 기업들과 다년간 협업해온 전문가입니다. 화면에 제니퍼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제니퍼, 방금 일본 학생이 한국이 단지 일본이나 중국의 모델을 모방했다는 의견을 제시했어. 실제 협업 경험에서 느낀 점을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겠나? 제니퍼가 전문가다운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과 일하면서 깨달은 건 그들이 모방이 아닌 재창조를 한다는 점이었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함께 개발 중인 의료용 나노로봇은 기존 일본이나 미국 모델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R&D 특허 독창성 지수는 지난 15년간 꾸준히 상승해왔고,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혁신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제니퍼의 증언은 사토와 왕리앙의 주장에 강력한 반박이 되었죠. 이어서 소피아가 이탈리아 기업들과 한국 기업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기업들은 결정을 내리는데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제가 한국 회사와 협업했을 때는 하룻밤 만에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사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하지만 박진우가 설명해준 후에야 깨달았죠. 비밀은 수많은 한국인들이 지불한 시간과 노력의 대가였던 거예요.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회복 탄력성이란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지난 100년간 상상하기 힘든 위기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더 강하게 일어섰죠.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버츠 교수, 당신의 분석은 지나치게 한국에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양극화 같은 심각한 문제들은 왜 언급하지 않죠? 탁월한 지적입니다, 마이클. 한국은 분명 심각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발전이 가져온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가입니다. 박진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헌팅턴 국장님의 지적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문제는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 친구 중에는 과도한 경쟁과 취업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룬 성공의 대가를 지금 청년 세대가 지불하고 있는 셈이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나 다른 서구 국가들과 한국의 차이점은 문제인식의 속도와 대응의 과감함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변화의 기회로 삼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의 대응을 보십시오. 화면에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많은 서구 국가들이 팬데믹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결정을 지연시켰을 때 한국은 즉각적인 검사 체계와 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사망률을 기록하며 동시에 경제적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진정한 힘은 경제 지표가 아니라
이런 공동체 정신과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이 지금도 한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박진우의 열정적인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행을 이어갔죠. 이제 이러한 역량이 어떻게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으로 확장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린 K-팝 콘서트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20년 전, 저는 문화 수출이 국가 영향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많은 동료들이 비웃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연설하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시리즈가 되었으며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사토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국 대중문화는 일본 문화의 아류에 불과합니다. 애니메이션, 게임, 패션 모두 일본이 먼저 세계화했던 분야죠. 이어서 박진우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모든 문화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죠. 그러나 한국 콘텐츠의 차별점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균형에 있습니다. 기생충은 한국의 특수한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도 전 세계의 빈부격차라는 보편적 주제를 관통합니다. 소피아가 덧붙였어요.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팬이기도 하지만 한국 문화가 지닌 특별함은 감정적 연결성에 있다고 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판타지 세계를 통해 현실 도피를 제공한다면 한국 콘텐츠는 현실의 아픔과 기쁨을 정면으로 다루며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그것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죠. 조용히 지켜보던 마이클이 다시 반박했어요. 문화적 인기는 일시적입니다. 80년대 일본 붐, 90년대 홍콩 영화 열풍처럼 한류도 곧 사그라들 겁니다. 물론입니다. 문화적 열풍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하지만 한류와 이전 문화 현상의 결정적 차이점은 디지털 시대의 쌍방향 문화 교류 모델을 완벽하게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팬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의 확산자이자 때로는 공동 창작자가 됩니다. 소피아가 알아차린 듯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이탈리아에서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번역본을 만들어 한국 콘텐츠를 현지화하고 있어요. 그들은 밤새 자막을 번역하고 문화적 맥락을 설명하는 노트를 추가합니다. 완전히 무보수로 말이에요. 왕리양이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중문화는 표면적인 것 아닌가요? 진정한 국가 경쟁력은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나오죠. 세민하실 분위기가 다시 긴장되었습니다. 경제와 문화는 분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영국 정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문화산업의 GDP 기여도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소프트 파워는 하드 파워로 직접 전환됩니다. 화면에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 통계를 보여주었죠. 지난 10년간 400% 이상 성장한 그래프가 인상적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 영향력이 가져오는 국가 이미지의 변화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은 많은 서구인들에게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한 나라였어요. 지금은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첨단 기술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죠. 윌리엄 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문화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영국이 오랫동안 누려온 특권이었죠. 셰익스피어, 비틀즈, 해리포터. 영국은 문화적 영향력으로 세계에 자신의 가치를 전파해왔습니다. 이제 한국이 그 무대에 올라섰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이제 가장 논쟁적인 주제,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떻게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해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지정학의 관점에서 한국은 생존이 불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독자적인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슬라이드에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키워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양측 모두와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균형 전략을 구사하고 있죠. 왕리앙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결국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 유학생 제이슨의 반박도 이어졌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가치 동맹인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우가 차분히 일어났어요. 두 분 모두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저희 가족은 전쟁으로 나뉘었고 할아버지의 형제들은 북한에 남았습니다. 한국에게 지정학은 학문적 논쟁이 아닌 삶의 문제라는 설명이었죠. 한국의 두 번째 전략은 기술 자주 국방입니다. 차트는 한국의 국방 연구개발 투자가 지난 20년간 연평균 8.3% 증가했음을 보여주었고 현재 세계 6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했음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안보 소비국이 아닌 생산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슬라이드는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의 이미지로 넘어갔습니다. 박진우가 정중하게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방위 전략은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합니다. 고슴도치는 사자를 이길 수 없지만 누구도 쉽게 공격하지 않죠. 이것은 누구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진우의 이 말을 끝으로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의 경제성과 발표로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한국은 2021년 기준 명목 GDP 세계 10위, 수출 규모 세계 6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세미나장은 놀라운 데이터가 계속되자 침묵이 이어졌어요. 윌리엄 경은 감명받은 표정으로 이 자료를 상원위원회에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타났고 BBC 다큐멘터리 제작자 제임스 윌슨의 한국 체험 영상이 시작되었죠. 서울의 야경과 함께 나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6개월의 한국 체험은 내 관점을 완전히 바꾸었다. 영상은 서울 지하철의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런던에서 10분 지연은 일상이지만 서울에서 3분 지연은 공식 사과 성명이 나오는 사건이다. 통계 그래프는 서울 지하철의 정시 운행률이 99.9%로 런던 83%와 파리 85%를 크게 앞서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다루고 있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의 시계는 실리콘밸리와 다르다. 아이디어에서 출시까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2022년 한국 유니콘 기업 수는 18개로 아시아에서 중국, 인도에 이어 3위임을 보여주는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인구 대비로 환산하면 가장 높은 비율이었어요. 의료 시스템 부분에서는 영국 NHS에서는 MRI 검사를 위해 몇 주를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당일 검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 생존율과 뇌졸중 치료 성공률 등 한국의 의료성과 지표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이어졌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학습 대상이 아닌 함께 미래를 창조해갈 동등한 파트너이자 리더로 인식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영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저는 간략한 소회를 전하며 세미나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국가적 위기를 단순히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는 뛰어난 능력을 실제 사례를 통해 증명해 왔습니다. 오늘날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저성장,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고령화와 같은 21세기의 복합적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한국의 위기 극복 모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고 이에 고무된 윌리엄 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영국 한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특별위원회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2030년까지 양국 무역 규모 확대 및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전환,
바이오 헬스, 첨단 제조, 창조 산업 분야에서 연간 20개 이상의 공동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오늘의 세미나는 끝났지만 진정한 협력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제게 개인적으로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지만 위대한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독특한 관점이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1년간 객원교수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더 많은 측면을 배우고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옥스퍼드 대학 국제정치학 교수 앤서니 로버츠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특별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